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서 여야 모두 선거 유세 운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전방적인 총선 흐름을 짚어봄과 함께 각 당의 전략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어색하시죠? 이렇게 또 중앙방송에만 이렇게 나오시다 보니까. 씩씩하게 하시네. 예. 네, 이게 좋습니다. 어필 포인트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근황 토크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의원님을 처음 이렇게 영접하게 된 계기가 201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두문정치전략연구소라는 거. 아마도 뭐 저희 기자들이면 신문 기자면 우리 이 소장님 멘트 없이 기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지금 두문정치연구소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없어졌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비슷한 형태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 방송 출연하신 패널들 특히나 그 원형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그런 연구소를 출발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까? 그냥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두문이라는 뜻도 두문불출에서 따왔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 고사가 좀 있잖아요. 왜 두문동에 그 고려 말에 선비들이 조선왕조 창업에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두문동에 응거를 했거든요. 응거했는데 이방원 태종이 되기 전에 이방원이 회유하러 갔다가 회유가 안 되니까 불을 질러서 이제 선비들이 다 나오게 이제 다 죽었죠. 네, 네. 다 죽었는데 불 지르기 직전에 선비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명색이 선비인데 누군가는 나가서 세상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다는데 그분이 이제 황희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지을 때는 내가 황희정성 정도의 경륜이 없으면 안 나가겠다 이랬는데 어찌어찌 그 만들자마자 방송을 출연하는 바람에 두문 불출이 아니라 두문 빈출이 돼가지고 두문 빈출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상하게 돼버렸죠. 아니 네. 근데 그 역대 소장님 보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국회의원이 되셨고 한 분은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네. 이렇게 계시잖아요. 전 구청장이죠. 전 구청장이죠.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어떻게 두 분 관계는 어떤 겁니까? 그냥 뭐 친한 정치권에서 만난 친한 선후배이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좀 계시지만은 좀 힘들게 있죠. 네, 힘들게 있지만 여하간 아직도 이제 교류하시는 거죠? 그럼요. 잘 지내고 네. 계신 네. 거죠? 네.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야 총선 평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정말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단하게 각 당이 예선을 마치고 이제 본선을 기다리고 있어요.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총평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답답하죠.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죠. 여야가 공천 가지고 뭐 이러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 공천 관리를 좀 실패하는 바람에 또는 또 과도하게 언론에서 비판하는 바람에 점수를 많이 잃었죠. 상대적으로 여당은 조용한 공천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이제 얼추 지금 마무리된 지금 실제에 보면 뭐 거기나 비슷비슷하다. 별 내용은 없고 미래지향성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세대나 직역이나 뭐 계층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당의 새로운 후보들을 보면 저 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한번 맡겨볼 만하다 이런 판단이 들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잘 봐야 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당 공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은 잡음 없는 현상 유지를 좀 색한 느낌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끄러운 개파 물갈이를 어쨌든 간에 모양새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선거를 좀 많이 치러보셨는데 그 두 가지 변수, 공천 갈등과 결과론적으로 새 인물, 어떤 게 유권자한테 더 소구합니까? 노이즈라는 게 공천이라는 건 노이즈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가 한 명만 후보로 선택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당 지도부, 특히 당대표의 몫이기도 하고 문제는 그 노이즈가 어떤 노이즈냐. 근데 불공정 시비냐.
편파성 시비냐라고 하면 그거는 좋지 않은 노이즈죠. 악성 노이즈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네. 다만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낡은 물, 뭐 이런 사람들을 바꾼다고 하면 그런 데서 생기는 노이즈는 국민들이 볼 때 박수를 쳐주겠죠. 그건 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노이즈다 이렇게 네. 생각할 텐데 민주당에 그런 노이즈가 생긴 거, 잡음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나 정치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저렇게 노이즈를 안 만들어도 될 일에 노이즈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한 편이죠. 그 말씀하신 안 만들어둘 장면에서 노이즈를 만들었다. 혹시 대표적인 장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되게 노이즈가 좀 평가를 받으려면 흔히 하는 말로 자기 편이 손해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 수족부터 자르고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요구를 해야 되는 공감이 거잖아요. 되겠죠. 그래야지. 그렇죠. 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뭐 이른바 사천이 아니네라는 명분을 축적하는데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공천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당 공천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장관시키고 차관시켰다가 그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 영남에 후보로 내보냈거든요. 험지에 보냈다는 거죠. 험지에 그러니까. 보냈단 말이죠. 과거에 보면 누군가가 뭘 하려고 할 때는 가장 상징적인 자기 식구, 자기 사람을 치면서 그 동력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번 경우는 그런 문법하고는 좀 상관없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아쉽죠.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 하위 뭐 10% 20%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단수 공천하고 또 저 사람은 당내 그 안에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여러 사람 중에 순위가 3등 4등인데 앞순위 제끼고 경선에 들어간다. 경선에 붙여준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으로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들면 최근에 예를 들면 그 잡음이 발생하면 보통 지도부를 약간 손본다거나 그런 방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조언들이 분명히 전략 단위에서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집행이 되진 않은 이유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겠죠. 아니면 본인들이 언론에서 하는 비판이나 또는 국민들 중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목소리에 동의를 안 했겠죠. 우리 흔히 걱정했던 것은 저러다가 심판 정서, 심판도 상당히 높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워낙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서 심판하자는 정서가 굉장히 강범위하고 견고하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두번 할 것 없이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데 그 프레임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좀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판단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개혁을 위한 쇄신을 위한 진통이라고 일단 판단했던 것 같고 언론이 이렇게 떠들어도 여론 지지율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심판론이 복원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뭐 이 말이 저는 틀린지 맞는지는 뭐 선거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죠. 지나봐야 네.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과거의 문법이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점점 더 피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통상의 문법에 맞지 않게 화려한 선대위를 지향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기자들 만나가지고 사실상 원톱 선대위로 선거를 치를 속셈을 밝혔습니다. 뭐 속셈도 아니겠죠. 밝혔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뭐 그 다음에 판단일 텐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일부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언론이 많이 이 평가도 해주고 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덮어주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공천 들여다보면 문제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당이 그거에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 사람을 공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질문을 끊어버리고 그건 일종의 뭐 제2, 제3의 입틀막 아니에요, 그죠? 그런 행태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또 지금 대통령이 사상 유례 없는 역대급 관건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떤 걸로 포장하더라도 그동안 뭐 하다가 느닷없이 이 선거 다가오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러저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사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이거 범인 도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론을 반영하는 거고 그게 저는 선거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추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수 언론들은. 그래서 그 언론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내용적으로 저는 보이는 것만큼 큰 덕을 본 것 같지는 않다. 보이는 것만큼 큰 덕을 본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표층 프레임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프레임과 밑에 깔려 있는 심층 프레임 두 가지를 나눠서 보자. 이게 레이코프라는 학자가 네. 얘기한 건데요. 근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표층 프레임인데 거기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지지율도 잘 나오고 뭐 공천도 잘했다는 평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득점을 한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심판 정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아직까지는 약간의 충돌하고 있는 것 같고 표층 프레임이 심층 프레임까지 아직 못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게 보면 외화 내비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는 굉장히 뭐 평가받고 박수 받는 것 같지만 그게 표심을 움직일 만큼의 힘이 되고 있느냐? 그건 전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아니요, 거죠? 근본적으로 네. 지금 판이 흔들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나의 조사기관만 놓고 보면 한국갤럽 조사만 봐도 민주당 지지율이 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네. 심판론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들 중에 민주당 찍겠다는 것과 제3지대 찍겠다는 사람은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합치면 비슷하죠. 합치면 네.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라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변수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는 너무 판이 뒤집힌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공략 포인트로 삼았던 게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청산 문제였는데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이게 본선에도 유지 가능한 프레임이라고 보십니까? 별로 안 먹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는 세게 얘기했잖아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거든요. 누군가 혐오하거나 미워할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 문법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 실정하고 운동권하고 뭔 상관이냐. 네. 지금 야당돼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뭐 그렇게 좀 우아해했는데 가다 보니까 운동권 출신을 그 당에서도 공천하잖아요. 그렇죠. 함은경 네. 민주화운동 농지회장이라든가. 아니 뭐 그 당의 운동권 네. 출신은 괜찮고 그럼 저 당의 운동권 출신은 나쁘냐. 네 편 내 편하고 나누는 거 말고 뭐가 다른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맥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86 이른바 86 그룹이 너무 오래 하고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세대들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늘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는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있는 이유는 86 운동권에서 비롯된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니들이나 잘하고 남을 네. 탓해야지 자기 일도 못하면서 왜 남 탓만 하냐 이런 정서가 있어서 안 먹혔는데 근래에는 무슨 사실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져서 네. 저것도 저는 제 판단으로는 좋은 전략 아닌 것 같다. 저게 지금 뭐 먹히겠느냐. 국힘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승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디올백 같은 경우에 특검하자라고 하든지 뭔가 수사가 진행이 돼야 전향적인 되는 발언을 거예요. 한다거나. 네. 실제로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서로 그래서 뭐 막는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뭔가 조치들이 있지 않고서 말로만 마치 뭐 말로 차별화된 것도 없어요. 둘이 잠깐 싸우는 것 같더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러고 있잖아요. 그럼 저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겠냐. 이기는 길은 실질적으로 차별화. 우리 정치권 용어로 하면 차별하고 실질적으로 실정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선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는데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MB정부 말기에 비대위원장 되면서 과반 의석을 얻었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위원장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뀌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렇죠. 거죠. 박근혜 위원장은 우선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근본적으로 경선에서 다퉜던 사이이기 때문에 MB 정부 실정하고 무관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 행복독시법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시켰던 게 박근혜 대표 세력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당대표 되고 나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시대 정신을 정책으로 그때 받아들이는 당색도 바꿨죠. 그렇죠. 예. 이 경제민주화 같은 그 시대 정신을 당의 정책으로 공약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때 등장하신 분이 김종인 위원장, 이상동 교수,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게 파격적으로 해서 152석인가요? 153석을 먹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당히 해가지고 먹겠다고 하는 거는 놀부심보죠 사실 예. 따지고 보면. 요행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숙제는 또박또박 다부지게 해야죠. 아니 제가 운동권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의원님 조남이 딱 나옵니다. 왜요? 그러니까 2019년에 우리 지난 총선 직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갈 때다.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두둔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런 정서들을 등에 업고 586 퇴진론 이런 것들이 일부 당에서 형성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역설적으로 임 실장이 또 다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본인이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가 번복한 셈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또 지난 정부를 과도하게 핍박하니까 지난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86 운동권 출신이라서 안 된다라는 점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명분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받아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됐다 네, 뭐 그래 네. 버렸으니까 좀 머쓱해진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른바 지난 정부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간의 뭔가 갈등인 것처럼 비춰졌고 이 프레임이 먹히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진 거 아니었어요? 네. 저 그것도 내용과 상관없이 관리를 잘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실장 정도 되면 그걸 다루는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진행된 측면은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당의 뭐 공천 결정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 민주당 후보가 있는 곳 어디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변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짧은 시간에 입장이 확 바뀐 것 같은데. 뭐 우선은 당에 잔류하겠다고 하는 이상 돕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울 수밖에 없을 테고 정국에 필요로 하는데 다 지금 가서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총선 이후를 보겠다는 거겠죠. 총선 이후에 본인이 열심히 현실 정치 출마는 안 하지만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대상으로 열심히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존재감을 보이고 총선 이후에 있을 정치 일정 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일정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 그런 선언인 것 같은데. 그 오늘 고민정 전이 아니죠. 고민정 현 최고위원도 최고위회의에 복귀를 했던데 그 제가 보기에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두 분한테 적절한 말씀을 줬다고 좀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렇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뒤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실 분은 아니죠. 왜냐면 일사불란하게 오늘 두 분의 메시지가 복귀와 메시지로 나타나가지고 뭔가 좀 일치된 날에. 아니 근데 그분들도 여기 이 당에 남아 있는 이상 선거전을 치러야 되는데 계속 선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갈등 요인들은 다 빨리 정리하고 당이 총선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감은 있었겠죠. 감으로 네, 이렇게 네. 뭔가 모종의 모의가 있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감으로 서로 모르겠습니다. 일치된 이제 시점에 움직였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심층 프레임에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선거를 치른 전략으로 당에 가장 유효하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그게 기본 축이 돼야죠. 그래서 심판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있어야죠. 어디로 가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 그럼 뭐냐? 지금 물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뭐 기후 위기라고도 다들 얘기하고 그죠. 또 안보 위기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민생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은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물가에 관심 없고 그냥 퍼주기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예산 깎아주겠다 그러죠. 개발하자 그러고 그린벨트도 풀고 뭐 군사보호지역도 풀고 좀 다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업에 신경을 안 쓰고 마치 여당의 선대위원장인 것처럼 저러고 다니니
야당이 우리 물가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특히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삽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아쉽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심판론으로 가면 훨씬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20, 30%대 완전히 초반에 묶여 있었는데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이슈 때문에 지난 갤럽 조사를 봐도 그렇고 긍정평가 요인으로 부상을 하면서 지지율도 약간 40%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계속 여당 입장에서는 유효한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까지?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선거 전략상으로 의대 정원 이슈를 끌고 나왔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2,000명 발표하면서 이렇게 불을 질렀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게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워낙 의사들에 대한 불만들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병원에 가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악담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 두 가지가 좀 아쉬운데 첫째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처음에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 정부도 400명 정원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파업해서 못했잖아요. 그럼 민주당 정부 때도 했던 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니까 우리 시대 과제다 하자. 동의한다 우리도 라고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중재도 하고 의견도 내고 했어야 되는데 초반부터 약간 의혹을 가지고 제기한 거 의혹이 있었죠. 사실 저부터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의혹의 눈초리만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계자가 돼버린 것 같아서 그건 잘못 대응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너무 즐기고 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갈등을 다루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안 따라와? 그럼 법대로 해. 이거는 행정부,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법무부의 태도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검찰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소외시켜 놓고 야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싫어? 그럼 말아. 우리대로 가. 이렇게 만약 했다 그러면 동의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오사 집단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도 당해본 입장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역지사지 해봐서 의사들한테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대화로 풀어봅시다는 노력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 마치 자꾸 뭔가 불을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거는 국민들이 벌써 저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봐.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선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요인이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선거 입막에서는 그래서 제가 너무 즐기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여라도 즐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인데 의사들이 없으면 당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를 무자르듯이 나는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밀어붙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그 태도가 틀렸다는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거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즐긴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그러지 않게끔 더 책임 있는 태도를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가 또 하나 돌출한 게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지명이 돼서 출국을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도 이제 공항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손팻말 시위를 하기도 하고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구호도 외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도 이 아젠다를 가지고 선거를 굉장히 치르려는 심산이 좀 보이는데요. 요 이슈는 민주당 선거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리하죠. 그 심판론을 다시 강화시키는데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정말 안 도와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저걸 지금 저렇게 하나? 아니면 호주 대사 보내는데 지금 보내나 한 달 뒤에 보내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지금 저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엉뚱한 짓 한다는 그런 나쁜 정서를 불러일으킬까라고 지금 아마 굉장히 속상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결국 역시 이 정부는 안 돼라는 심판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자극하는 행동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민주당도 이런 것만 가지고 승부가 난다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심판론을 다시 강화시키고 재활성화시키더라도 결국 민주당이 믿을 만한 정치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신뢰를 주려면 더 멋있는 청사진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저런 태도도 있긴 합니다만 당장 민생의 문제, 물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지금 과일값이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태도, 책임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도 뭔가 전선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훨씬 쉬운 선거가 되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 좀 화제 전환을 하면은 사람들이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친문 국회의원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에 이제 보좌진 생활부터 그렇고 지금 국민대통합위원장을 하시는 김한길 그 대표와 사실 교분이 좀 두텁지 않습니까? 보장을 제가 했죠. 네, 하셨죠. 네. 요즘도 좀 이렇게 교류를 좀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십니까? 또 언제부터 안 하신 겁니까? 글쎄 지난 대선 즈음에 그분이 그 대선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안 하고 있죠. 칼같이 잘하시는 서로 안 하죠. 예.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공천 이렇게 그 매치업이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때 주요 당직을 하셨던 분들이 각 당이 참 여기저기 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최원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갑에 국민의 공천을 받았고 네.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 부평갑에 개혁신당 공천을 받았어요. 뭐 이런 모습들이 또 안양에는 민주당에서 조직사무부총장에 임재훈 후보 이렇게 나와 계시고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공천 과정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친명 비명 갈등이 굉장히 프레임이 극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진 다음에 또 친문 비문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있었죠. 어떻게 보면 당권을 쉽게 비노겠죠. 당시에는 비노게가 가져갔는데 그때도 완벽한 주류장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팽을 당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좀 활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팽당한 건 아니고 이제 제발로 나가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친문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패권주의면 지금은 전체주의죠. 솔직히. 그때 한 거를 패권주의라고 하면 지금은 전체주의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나 저는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치적으로 저는 실익이 없다. 다름에 대한 존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야당과 대화해야 되고 타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데 반대 집단에 있는 민주당이 그것이 연상되는 행동을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는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미 제가 국회의원 될 때 갈라선 거죠. 예, 절연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은 안철수 당 국민의당으로 가셨고 저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 거고 근데 누구의 보장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정치 행보가 그게 견주어서 해석이 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정성호 의원 같은 거 잘 아시겠지만은 뭐 기자들 사이 익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문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횡행했을 때 당시에 빈문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들을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류 교체가 돼서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당권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상민 의원 탈당을 또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성호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패권주의에 비춰봤을 때 당의 행태들 주류 교체가 이루어짐에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모르겠어서 좀 이렇게 해안이 있는 의원님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는 당에 이끌어가는 정파라고 그럴까요? 머리 뭐 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개파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떤 정치학자가 쓴 책을 보면 이 개파라는 게 변화의 엔진이라고, 엔진 오브 더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을 바꾸니까 어떤 당이 선거에서 졌다 그러면 새로운 개파가 나와서 국민들과 다시 소통해서 집권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른바 친명 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건 나쁘지 않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어쩌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좀 있는 거죠. 모든 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거고 이 안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지 않고 같은 목소리만 그 당에 있으면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데서 큰 에너지와 창조적인 역량들이 생기는 건데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렇게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경우는 저는 좀 과하다고 보기 여러 때문에 가지로. 비판의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당원 숫자를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예전에 대표하실 때 숫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70만 명 안팎이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취임할 즈음 해가지고 지금 당원 숫자가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격하게 숫자가 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유입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진 경선 결과에서 물론 하위 20% 페널티가 있긴 했지만 상당수의 그런 그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에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그라운드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특정 계파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건 이제 경선의 뭐 당내 경선 같은 의사결정의 구조 자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지금 이제 내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많이 늘었을 때 어떤 당원들이 들어왔고 세대나 지역으로나 나눠봤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을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뭐 티파티나 이런 것들이 등장한 이후에 특히 우리가 많이 확인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했던 사람들 2016년 당내 경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축출됐잖아요. 프라이머리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 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공화당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냐? 아주 문제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여러 목소리가 내부에 존재해야 되고 한 계파나 한 정파가 끌고 가다가 위기에 봉착하면 다른 정파가 대체해서 하고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 세력도 잠깐 이 당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길게 보면 DJ도 있었고 노무현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당은 계속 간다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완전히 10년, 20년 내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전일적인 목소리만 존재하는 당으로 만드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그게 그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거냐. 국민들 전체를 대표하는데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도한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과 이니셔티브는 충분히 존중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그것이 리더십으로 표현되는 건 좋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힘으로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신당이 창당을 했고 조국 대표가 이끄는 정당이겠죠. 지금 굉장히 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비례투표 의향만 가지고 따지면은 민주당하고 거의 동률이 나와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석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한 60% 러프하게 본다 그러면 그중에 상당수가 비례해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 민주당한테 불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구도 찍고 비례도 찍겠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나오기 어렵겠죠. 근데 그 공간이 열렸으니까 나왔을 테고 그것이 지금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그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힘으로 가는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그렇게 노심초사할 일은 아닙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한테 뭔가 불만을 가진 유권자층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성찰의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주판알이라는 게
상대가 적당할 때는 카운터 파트도 괜찮은 건데 선거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만나서 사실상의 선거 연대를 선언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조자적인 역할을 할 때와 뭔가 주연 배우로 다가설 때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충돌의 여지가 없죠. 네.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다만 비례 가지고 지금 충돌이 난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이제 연합 비례정당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 한 10석 정도를 먹겠다는 거고 10석 정도 한 20석을 전체 차지한다는 것 중에 10석 정도는 민주당이 갖고 나머지는 시민사회나 다른 정당한테 준다는 구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나면 민주당도 지금 몫이 아주 위태로워지죠. 4석, 5석을 지금 예. 얘기하던데 지금 현재 지지율로 보면 사실 반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는 아니 4-5석 더 먹겠다는 식으로 더 먹겠다고 비례정당을 만들어? 위성정당을 만들 이유가 있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성정당에 자체에 전 반대했고요. 지난번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현실론을 들어서 했잖아요. 만들었는데 한 10석 정도를 플러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반밖에 안 낸다 그러면 그 정도 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천이 다 끝나고 선거전 들어가면 약간의 갈등은 생길 수 있죠. 그 사실은 그러면 너무 좀 많이 나간 얘기긴 한데 총선 이유가 사실은 저는 더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많이 얻어서 사실은 거기에 뭔가 상상 이상의 결과를 거뒀을 경우에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민주당이 몇 석을 얻느냐에 따라 나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냥 일감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야권의 부동의 1위 대선 후보인 것이고 조국 그 대표는 대법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1, 2심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대선 주자로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배제된 다수의 이른바 친문 세력이 이 조국 혁신당을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 간의 분화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또 멀잖아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총선 이유가 더 사실은 문제죠. 그때는 상당한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간에.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반면에 지금 초상집인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김종인 위원장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매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지난주 조사도 그렇고 뭔가 반등 여지가 굉장히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뭐 초반에 기대를 상당히 받았는데 그 이후의 행보들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은 거죠. 네. 그건 뭐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제3지대는 분명히 있어요. 공간이. 근데 그 공간을 어떻게 대변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준석 대표에 좀 실책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하신 분들은 뭐 군대를 갔다 오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 뭐죠? 그 지하철 경로 우대를 뭐 폐지하고 이렇게 파우처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쭉 해왔던 이른바 반패미였던 노선들을 정치화시켜서 제기한 것들이 너무 좀 좁혔다. 지지기반을 자꾸 좁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층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대남이라고 하는 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당이라는 게 소수의 일부 사람, 비례대표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소수의 일부를 대변하겠다는 걸 하면 자꾸 이게 옹색해질 수밖에 없죠. 좀 더 넓게 스탠스를 잡았어야 되는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리더십이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조급한 모습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사실 이 자리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구요? 조정훈 의원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마포에 후보로 나온 이분이 뭐 지도부는 아니지만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과반이 안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좀 더 넓혀 생각을 해보니까
개혁신당이 차라리 좀 잘 되면 삼지대에서 연대 가능성이 좀 있는데, 왜냐면 국민의힘 출신들이잖아요. 정책적으로 상사성이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처럼 조국혁신당이 더 잘 되면 그 이 선거 이후에도 과반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정국이 정부 입장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과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된다는 거죠. 현상 유지가. 근데 그건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이 적기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안 되냐. 협치하면 되죠. 야당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본인도 양보하고 열심히 만나서 부탁도 하고 하면 되죠. 얼굴도 안 보겠다는 사람한테 그게 의석 탓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에도 여소야대 있었습니다. 미국도 여소야대 있습니다. 의회는 다른 당이 잡고 대통령은 또 이쪽 당이 잡았을 경우에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죠. 양보할 거 양보해서 풀어가잖아요. 그게 정치의 영역인데. 간접정부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죠. 힘으로 밀어붙일 거면 누군들 못합니까? 그건 대통령이나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당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했는데도 협치를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야당이 안 도와줬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의석을 몰아줬겠죠. 주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아예 배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하냐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지금 뭐 과반 의석이 안 되면 어떻게 결단 날 것처럼 그 협박이죠. 국민들한테. 그건 저는 좋은 정치적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질문이 말미루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제 전략 파트에 좀 오래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뭐 알면지.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좀 치러야 됩니까? 구체를 좁혀가지고 그러면. 선거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쉬운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민이 단일한 구성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도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을 잘 모아서 어떤 쟁점화시키고 그중에 어떤 정책단을 꺼내놓고 하는 게 정당의 몫이잖아요. 또 정당을 끌어가는 당대표 리더십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이 심판선거가 되게 하면 그 심판선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시키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심판선거가 아닐 수도 있게끔 만드는 요인들은 본인들이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잡음이라든가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이건 심판선거가 안 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상대방을. 요만한 것도 나오면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심판선거를 자꾸 흐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이렇게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온전히 이건 심판선거다라는 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판선거를 더 편하게 하기, 심판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 신뢰를 어떻게 주느냐? 욕만 한다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만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정책과 비전,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이번 선거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을 선거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온전한 심판 선거로 가는데 약간의 차질을 빚었어요. 그 원인은 민주당도 일부 제공했습니다. 그럼 다시 그걸 털어내고 온전하게 심판선거가 되게끔 국민들이 심판이라는 잣대로 이번 선거에 표를 찍으러 나올 수 있게끔 특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이번에 표로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 뜻을 표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게끔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는 동기부여는 정치 세력의 몫이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심판의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찍게끔 만들어주는 이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면 선거 쉽겠죠. 네, 정말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총선 결과 의석수를 묻지는 않겠습니까? 딱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독 과반 정당이 이번 선거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거기나 그 얘기는 뭐 다 구체적인 의석수는 안 여쭙잖아요. 글쎄, 뭐 이거는 그냥 제 희망 예측 아니고요. 네. 그냥 제 희망사항인데 저렇게 하고도 과반 정당이 나올 수 있을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앞으로 30일이 남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만약에 제가 채점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과반 정당이 될 만한 당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30일 동안 국민들이 지켜볼 거기 때문에 거기 3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한 얘기네.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네. 그
여야를 비롯한 이제 선거 구도와 흐름을 듣다 보니까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전 정무수석 말씀 들으면서 총선 정부에 대한 명쾌한 해설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한번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괜찮으시죠? 아니요. 여간 한 번씩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불러냅니다. 네. 아니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고경의 정치비상고 1부 이렇게 마감하고요.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별도의 라이브 창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새로운 접속을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